받아 직접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고민 이슈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지역과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메일로 받은 사연을 중심으로 선생님의 분석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직접 사연자분을 모시고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연을 먼저 우리 지라프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읽으려고 하니까 가래가 또 끓네요. 뭘 예쁘게 가다 놓고. 안녕하세요, 나미 여러분들. 나미를 듣고 힘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요. 사실 이 사연을 쓰기 위해 노트북을 켜는 것까지도 의지가 없어서 한 3일을 생각만 하다가 사연을 씁니다. 저는 30살이고 무직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치열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학교 다니듯이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공무원을 원했으나 시험에서 떨어지고 목표도 의지도 없이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갑자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죽지 않을까 싶어서 겁이 났어요. 요즘 저의 일과는 새벽 2시나 3시에 잠이 들어서 10시쯤 일어나서 누워서 계속 스마트폰만 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온갖 이슈와 반응을 살피고 팟캐스트를 듣고 폰으로 하는 게임을 하거나 합니다. 밥은 3시쯤 점심을 먹고요. 날이 어두워지면 9시쯤 언니가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TV를 보다가 불을 끄고 폰을 보다가 늦게 잡니다. 너무 무기력해서 자살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잠들 때는 눈물을 흘려요. 슬픈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책을 봐도 운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진짜 자기 전에 울어야 잠이 왔어요. 고시원에 누워서 우는 소리가 들릴까봐 소리를 죽여가면서 울었어요. 때로는 죽는다는 게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목을 매달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 소멸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다 이런 거요. 어느 날은 제가 죽으면 제 장례식에 올 사람들을 꼽으면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 3자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내 인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터넷으로만 세상을 보는데 정작 저는 방 안에 갇혀 지내고 있어요. 봄이 오는 게 싫어요.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방학 때도 일주일 동안 밖을 안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방학 기간처럼 덥거나 추우면 진짜 우울해집니다. 무기력증도 더 심해져요. 작년에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질투를 느꼈어요. 나무는 부지런하게 잎이 나고 커지고 노래지고 떨어지는데 나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 관계를 이어가는 게 무서워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더 써야 하나요? 막상 쓰려니까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생각나는 대로 막 쓰내려갔는데 소개가 된다면 지라프님이 힘드시겠어요. 시즌2도 잘 듣고 있고 계속 잘 들으면서 제 고민도 없애도록 노력해 볼게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힘드셨나요? 사실은 이거를 맹구 언니가 이번에는 기획안을 쓰면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입에 잘 안 붙네요. 다음부터 제가 요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본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잘했습니다, 맹구 언니. 짝짝짝. 네. 잘했어요. 네, 상담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현재 당면한 문제는 무기력. 그러니까 무기력하다. 쉽게 하면 목표나 의욕이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백수 같은 이제 생활을 네.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진짜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죠. 세월호 투쟁 같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까 네. 이번 주에 나올 그런 일부도 그랬지만 세월호 투쟁만 봐도 진짜 끝없는 싸움이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뭐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그때 이런 한번, 개인적인 그쵸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너무 이게 무기력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애들도 무기력이 제일 지금 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고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분도 지금 현재 그런 쪽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울한 것도 문제겠죠. 네. 당연히 이제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있죠. 어느 정도냐면 뭐 아까 잠들 때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전에 울어야 잠이 온다. 고시원에서 운다.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소멸할 것 같다. 예.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문제가 박근혜 때문일까? 아니면 좀 더 오래된 뭐 뿌리가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박근혜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저도 감기가 안 났잖아요 지금. 네, 계속 맞아. 작년부터. 네, 자꾸 그 인터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농담이지만 이분이 이런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것이 사실은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방학 때 부터 네. 예, 그쵸. 일주일 동안 밖을 안 나간 적도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방학 기간이라 덥거나 추우면 우울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목표나 의욕이 별로 없다든가 우울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뭔가 가정적인 어떤 뿌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네.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깐 뭐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그 심리 상담을 받다가 MBTI 검사 받은 얘기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INTP라고 나왔다 그러거든요. 네, 어디 나왔었는데. 네네. 그래서 INTP. 네, INTP 네. 근데 이게 그 MBTI 검사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부정확한 검사입니다. 이게. 그래요? 네. 저희 대학교 때는 1학년 때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랬어요. 이게. 네. 저도 이거 많이 봤고 네. 여기에 대한 글도 쓴 게 있어요. 그 카페에도 있고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뒤에도 실려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가지고도 인물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INTP다, ESTJ다 이런 식으로 분석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일단 MBTI 검사지의 결과가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검사하면 맨날 INTJ 나오거든요. 네, INTJ. ISTJ거나 ESTJ가 나오나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과 다른 게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런 게 문제고요. 그래서 MBTI가 사실상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정받는. 주류 심리학에서도? 예, 주류 심리학에서가 아니라 주류 심리학에서. 주류 심리학에서 이제 안 쳐주는 검사. 그래요? 네. 왜 우리 대학교 때 필수 과목이었지? 이게? 타당도나 신뢰도가 굉장히 부족한 낮은. 네. 그래서 검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검사로서 사실은 거의 언급도 안 했어요 이거를. 언급도 안 했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MBTI를 한국에 수입한 사람들이 워낙 이걸 많이 이렇게 퍼뜨렸고 또 사람들이 특별히 성격 검사라는 것이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이걸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치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 사이비가 약간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더 사이비예요. 애니어그램. 그건 완전 사기 네, 사이비입니다. 그것도 제가 비판한 글이 있어요 네, 카페에. 네. 근데 MBTI가 애니어그램보다 조금 난데 뭐 50보 100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저는 MBTI 검사를 통해서 자기 성격을 파악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제가 쓴 성격과 관련된 책을 보고선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 성격이 나왔잖아요. 뭐 이제 INFJ라든가 뭐 이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다 그걸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삶과 그러니까요. 자기의 심리 상태와 모든 거를.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합리화. 사실 쉽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네. 다 이제 합리화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나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나는 원래 그런 검사도 거야. 나왔어.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성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한테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성격도 물론 그 사람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영향, 특성을 이제 가지게끔 만들지만 성격 자체는 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다고 봐요. 네. 예를 들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격이 똑같아요. ENTJ예요, 둘 다. 대박, 소름이다 진짜. 그죠? 근데 보세요. 근데 그렇게 달라? 한 놈은 완전 양아치고 쓰레기고. 한 명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뭐라는 거에 의해서 인간이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정신건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좋으면 ENTJ라도 노무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정신건강이 나쁘면 그거를 이제 나쁜 데 써서 이명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을 검사하는 것은 뭐 이제 취미삼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뭐 잡지책에서 보는 성격 검사 수준이라고 보고 그렇게 신뢰할 필요가 없고 특히 자기의 어떤 문제를 또 자기의 행동을 이걸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책 쓸 때 꼭 이거 했어요. 정조 뭐 이런 거 분석할 때도 정조는 INTJ고 이율곡은 뭐고 뭐 다 분석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조가 가진 그 내면의 깊은 심리, 그 사람이 추구했던 동기 뭐 이런 것들을 주목을 그 분석을 훨씬 많이 했는데 이 성격 분석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것만 정조는 INTJ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래서 제가 요새는 아예 성격 분석 안 해요. 책을 쓸 때. 그게 그거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은 뭐 직업적으로 정치인, 기자. 그게 뭐 이렇게 되게 나오잖아요. 이상한 게 저도 필수라서 학교에서 그런 분석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솔직히 하나로 고르기 되게 어려워요. 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할 거라는 의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 성격 분석은 내가 사지선다형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나를 이야기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면 내가 나에 대한 분석을 과연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검사도 잘 만들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거 원조격이 되는 게 이제 융의 심리적 유형 이론인데 융이 그거 처음에 만들다가 안 쓰고 미화대로 남겨놓고 언급을 안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냥. 아 왜요? 제가 볼 때 나랑 비슷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해도 쓸모 없다. 하니까 다 그걸로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융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성격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다 자기 성격 갖고 설명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신 건강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이런 검사를 받았겠지만 INTP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 검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분을 설명해 줄 수는 거의 없어요. 자, 그렇게 이 문제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 카페에 오셔가지고 MBTI를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읽어봐야겠다. 네. 자, 이분이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중심 문제, 그러니까 목표나 의욕이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면 그 시즌 1을 쭉 하셨던 지라프님은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기본 무기력은 현실이 행복하지 않는 거죠. 네. 아니, 선생님 아닌가 선생님.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너무 어이없는 대답을 하니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 무기력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해주세요. 목표의식이 없는 거죠. 아 목표의식이 없지 언니 무기력인데. 자, 어쨌든 그 앞에서 했던 거 다 까먹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하니까. 시즌 2가 필요한 이유가 그건가요? 그런가 봐요 선생님. 그죠. 여기서 또 한번 존재의 이유를. 반복 학습. 목표와 의욕이 없다는 것은 일단 삶의 에너지가 없다는 거고. 아 맞아. 그죠. 네네네. 생의 에너지가 없는 거고. 네네네. 그거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 사랑과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목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기가 맞다.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뚜렷하게. 자, 그런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분이 그러면 어린 시절에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랐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요. 그러셨던데요? 이분의 유년기 자체가 어때요? 그 45번 혹시 읽어보실 수 네, 제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4살과 5살 때 방 두 칸 전셋집에서 옹기종기 살았던 기억, 피아노 학원 갔다가 교통사고 당한 기억 등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생생한 편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한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못하는 것보다 한 게 난데 생생한 기억인데 두 가지인 거죠. 생생한 기억은 대체로 정서적인 기억들이에요. 감정적으로 확 와닿았던. 감정적 반응이 강했던 기억.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지라프님도 어디 놀러 갔는데 너무나 멋있는 광경을 봤을 때 감정 반응이 올라오잖아요. 네, 희열을 느낀다든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그 기억 오래 가죠. 오래 가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만나는데 재미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얼굴도 기억 못하고. 얼굴도 기억 맞아. 못하죠. 이름도 그렇게 기억 되는 못하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도 정서적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고 생생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어릴 때 정서적 기억이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 너무 좋아서 기억이 생생하든가
슬퍼서, 나빠서 네, 슬프고 나빠서. 힘들고 안 좋아서 기억이 생생할 수 있는데 이분은 나쁜 기억들이 주로 교통사고 당한 기억 같은 거는 좋은 기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방 두 칸 전셋집도 옹기종기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 기억이 생생하지만 제가 그만큼 어린 시절이 좀 불우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48번을 보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미쳐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보더라도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부모님들이 소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보니까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솔직하게 아주 대놓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삐지거나 뭐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네. 그 얘기를 하고 엄마는 또 섭섭한 걸 솔직하게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그렇죠. 말하고. 돌려서 말하고 네. 또는 기회 받다가 슬쩍 흘리고 네. 이런 식으로 소통을 바로바로 표현을 네, 하면서 네, 네. 정확하게 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통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식들도 소통법을 제대로 배우기가 힘들겠죠. 네, 네. 부모님하고 좋은 소통이 됐다고 느끼기 힘들겠고. 근데 그런 좋지 않은 소통을 했지만 만약에 좋은 부모님이었다면 그래도 네. 사랑을 많이 해주는 그랬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한마디로 마초형 아버지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땐 노름하고 여자질하고 엄마 패고 살았다. 패고 살다가 이제 늙어서 이제 고향 가서 농사를 지으신다. 네. 이런 걸 보면 늙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나쁜 놈도 늙으면 힘 빠져가지고 나쁜 짓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데. 불쌍해. 자, 근데 어쨌든 아버지도 이렇게 이 사연을 보내신 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아버지였던 거죠. 그다음에 이 아버지가 또 남의 눈치를 많이 봤다 그러죠. 네. 그 남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 용감하지 못한 어느 또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좀 비굴한 이제 스타일의 아버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욕망 또는 동기를 좌절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예, 자식이 네. 가지고 있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자식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욕망이 있어요. 그 동기가 있어요. 보호받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은 거. 그건 차라리 엄마 쪽이죠. 그래요? 예, 아버지 쪽은. 사회적으로 음, 조금 더 사회 공포가 없게끔 이렇게 그런 아버지가 되려면 당당해야죠. 비굴하지 그렇죠. 않고. 당당하다면 어떻게 했죠? 아이 입장에서 아버지가 어떻죠? 그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럽죠. 네, 존경스럽죠. 그거 예. 바로 그거죠. 그죠?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그 29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여기 있네요.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슬프니 이거? 아이들은 네. 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어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존경하고 싶은 아버지를 갖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좌절됐을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어요.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릴 때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나가던 독일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모자를 뺏어가지고 길에 던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프로이트한테. 그럼 프로이트는 호기심에 차서 물어봤죠. 아버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아버지가 그래요. 모자를 주워 쓰고 그냥 길을 갔지. 그 이후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 프로이트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없고. 존경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한니발 숭배에 빠집니다. 한니발을 숭배하고 막 그 꿈을 꾸고 막 그래요. 이걸 프로이트는 이제 부모 대체 욕망이라 그랬어요. 네. 내가 존경할 수 없는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부모로 대체하고픈 욕망.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김태형 선생님을 제 아빠로 후기로 프로이트 학번 이걸 이제 가족 로망스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일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싶은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는 아이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것, 즉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네. 그래서 오바마도 어릴 때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그 거짓말하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왕이다 사실은. 아프리카 쪽에서 왕이다. 네. 그리고 자기도 왕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건 아버지 대체 욕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존경할 수 없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좀 슬프죠.
그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이 있겠죠. 그렇죠.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도 있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가질 수 없는 큰 무기를 벌써 하나 쥔 거랑 똑같아요.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 정조가 그렇게 용감했던 거거든요. 사도세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이 그렇게 거지같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를 당연히 존경하지 못했죠. 존경할 수 없는 남의 눈치나 보고 마초 같은 아버지라서 존경할 수 없었던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네, 했어요. 맞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졌던 사람이 나중에 존경하는 인물도 갖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었던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간 혐오,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있어요, 진짜로. 심한 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의 야망은 좀 지구에서 인간을 다 없애버리는 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약간 농담적으로 썼겠지만 아, 그쵸. 그 무의식적인 그런 게 어떤 드러나는 게 좀 있는 거죠. 저는 없애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쪽도 조금 그래요. 어머니 네. 쪽도 이 약간 독선적인 어머니라 그럴까요? 애증의 관계, 네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희생하는 애증의 어머니, 그렇죠?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것은 네. 진짜 희생해서 어머니들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에 서약자 코스프레. 예, 그래서 이제 자식들의 입장에선 희생했다라고 그쵸, 자꾸 네네네. 느끼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네. 같아요. 사실 자식들이요 어머니가 너무 희생해서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그렇게 느끼게 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어머니가 부채를 일하면서 꿍충됐다는 거거든요. 맞아. 내가 니기 뼈 빠지게 벌어서 그래 힘들다 막 일하면서 아유 내가 니들 때문에 버틴다 이런 제 소리를 계속 했다는 거거든요. 뭐그 희생자 코스프레인데요. 딱지하죠. 애들한테 안 좋아요. 네. 건강한 어머니들은 안 그래요. 힘든 일 하면서도 꿋꿋하게 잘해요. 밝게. 그럼 애들이 어머니가 희생양이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희생자 콤플렉스, 희생자 코스프레 컨셉을 희생자로 잡는 어머니들이 꽤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사실 어머니가 뭐 희생 안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도 다 희생자고 희생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희생자죠. 근데 이 어머니가 좀 화를 잘 내는 편이었는 것 같아요. 화를.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내가 바라는 나의 여인상은 독립적이고 온화한 사람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 어머니가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언니를 또 상당히 심하게 편애를 하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편애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인가요? 한번 다뤘기 때문에 하여튼 나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 엄마가 또 자기 의사를 기어이 관철시키는 사람. 그 뭐랄까 독불장. 자기 멋대로 하는. 결국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은 항상 참으면서 산다고 말하지만 이 부분 맞죠? 네, 맞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항상 참으면서 산다고 말하지만 본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 티내고 싫어하고 술을 왕창 먹고 들어와서 해악질을 한다. 그게 진짜 미치겠다. 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건전한 방법은 그거죠.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이렇게 나 이거 갖고 싶고 이거 원하니까 좀 들어줄래? 이렇게 설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그런 욕망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또 그렇게 설복의 방식을 잘 안 쓴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패악질을 부리는. 네? 해악질 오랜만에 듣는다. 아니면 행패를 부리는.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하면 땡깡 부리는 거랑 똑같은데요. 떼쓰는 거죠. 네, 떼쓰는 거잖아요. 어릴 때.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건데요. 되게 안 좋죠. 상대방한테 피곤 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윗사람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3번 보면 우리 윗사람들은 존나 짜증난다. 짜증나죠 이렇게. 네. 뭐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고 패악질을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답답하다는 표현도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머니의 건강하지 못한 이제 자기 의사 관철 방식. 네. 그다음에 또 어머니들이 잘 쓰는 좀 거추지 못한 방식이 뭐냐면 아픈 거. 그죠?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아픈 거, 몸좀 눕는 거, 네. 심지어 기절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머리에 흰천도 둘러주셔야 돼요. 맞아요. 수건 메고 얼른 누워서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자학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나쁘죠. 네. 폭력이에요, 그것도 진짜. 맞아요. 폭력 자식에 맞습니다. 대한 폭력. 그 친절한 학대죠. 예. 저는 그 에리 프롬이 한 말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요. 친절한 학대. 친절한 학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로부터의 이제 받은 상처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특히 이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가출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식. 그 이제 뭐 여름에 가출하셨는데 그때 음식 쓰레기 이제 냄새가 나는 시절이 되면 막 우울해지는. 네, 썩어서 그 나는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이때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가출했을 때. 자,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이분이 현재 그 부모 관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1번을 보면요. 네.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나는 긴장한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나를 지켜보고 트집을 잡을 것만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일단 거리가 있는 분이고 네. 잘 거의 관계가 없었던 분이고 주로 이제 어머니 관계에서 긴장한다. 폐악질 할까봐.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요구하겠죠. 근데 안 되면 또 폐악질이 오겠죠. 그럼 또 긴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트집 잡고 네. 편애를 했으니까 트집을 오죽 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윗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생활할 때 일단 힘들 거예요. 부모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회생활할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그 어린 시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첫 기억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첫 기억은 4살 때 가족이 다 같은 방에서 자는데 내가 오줌을 싸서 팬티를 갈아입고 다시 잤다. 오줌 쌌다고 혼난 기억도 없는데 혼자 해결하고 혼날 생각을 하고 잤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줌 자국이 없어져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래, 어때요? 이거 좋은 기억이에요? 근데 이거 전 보면서 되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모르게 이렇게 해결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오줌이 다 말라서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핵심은 이게 그게 아니고요. 네. 오줌장이 어떻게 되나 행방. 첫 기억이 핵심이 즐거웠던 기억이 아니잖아요. 아. 좋았던 기억이 아니잖아요. 아, 나쁜 그게 기억이잖아요, 핵심이군요. 이게. 왜 나쁜 기억이냐? 일단 오줌을 쌌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네. 부끄러운 일이고. 네. 그래서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사건이고 첫 기억을 기억하는 게 그런 사건이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혼자 해결했다는 거죠. 네. 이거를. 네네네. 사실 4살에 4살인데요. 4살 때 오줌 싸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울죠. 울고 네, 엄마를 못했어. 깨우든 해서 처리해달라 그러잖아요. 네. 4살 때 혼자 처리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벌써 어릴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혀 의존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신뢰가 없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일 때 부모님이 도와줄 거라는 신뢰가 없고 오히려 뭘 생각했냐면 혼자 혼날 해결할 생각. 혼날 생각. 혼날 네. 생각. 이거 잘못하면 혼난다. 혼나는 것 자체가 일단 이때부터 무서웠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엄마가 화도 잘 내지, 뭐 짜증도 잘 부리지, 폐악질도 잘하지 이러니까 또 아버지도 맞춰지 이러니까 혼날 생각 때문에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이 4살 때 애가 일어나서 오줌 싼 거를 혼자 처리하고 아침에 흔적이 없다고 안도하는. 여기서 뭐 기껏해야 좋은 감정은 안도 감정도 아니겠어요. 혼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첫 기억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네. 어린 시절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중요한 동기들을 원만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게 됐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생의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죠. 사는데 에너지가 거의 없는 거죠. 살려면 일단 어릴 때 좋은 기억이 많아야 되고 그 좋은 기억 덕분에 일상적으로 좋은 감정을 많이 느껴야 되거든요. 네. 평상시에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평상시에 이분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릴 때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만성적일 테니까 일단 기분 자체가 좋지 않고 그렇다면 살 맛이 안 나는 거고 안 나죠. 생에너지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목표가 없는데요. 이분이 왜 목표가 없냐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답하지 않았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답이 그랬단 말이죠. 이거네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항상 행복을 원하는데 막상 행복이 뭔지 모르겠음. 그냥 조용한 일요일 오후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렇죠. 이 조용한 일요일 오후 같은 삶은 오줌 싸고 안 혼나는 삶이죠. 네, 런닝맨 보기 전 시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도하는 네. 편안하고 그냥 뭐 사건 없고 주변에서 폐악질하는 사람 없는 삶. 이 정도가 행복인 거죠 지금 감성적으로는. 한 금요일 밤 같은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자기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른다는 것은 일단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세우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뚜렷한 목표도 없어요 지금. 그것이 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뭐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무기력증에 빠지고 하루하루 이제 버티기가 되잖아요. 네. 항상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 활동적이 되고 의욕이 생기고 움직이는 건데 목표 자체가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죠. 삶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다.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이제 조금 깊이 생각을 해서 이분이 가진 심리적인 문제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첫째가 아직도 이분이 사랑받기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얘기하면 사랑받기에 연연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말? 근데 선생님 말하는 거는 어렸을 때 끝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받기를 소원하지 마라 이렇게 포기해야 된다는 포기해야 얘기죠. 된다. 왜냐하면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랑을 아무도. 사랑받기는 어릴 때 받았어야 되는 건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포기해야 돼요. 어른이 되면. 어른 돼서까지 여기 집착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슬퍼요. 그래서 연애에 좀 기댈 수 있지 않아요? 왜? 연애. 연애도 그렇게 실패하죠. 사랑받기를 위주로 연애를 하니까. 사랑을 주기보다 네, 주지 못하고 일방적인 관계. 자꾸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어릴 때 실현됐다면 이분이 이런 짓을 안 하고 있겠죠. 훨씬 건강한 동기를 갖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좌절이 됐기 때문에 어릴 때 사랑받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여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선생님 질문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어른이 돼서 사랑받는 걸 포기하는 게 힘든가요? 그렇죠. 충족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됐으니까 한이 맺혀서 포기하기 힘든 거죠. 계속해서 더 포기하기 힘든 건가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좀 포기하기가 빠른데 좀 낫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거를 사실 하는 것이. 알아도, 네. 통찰이 와서 알아도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애도하고 감정 해소가 안 되면 놓지를 못해요, 잘. 그런가 봐. 내가 요즘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형제 있는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 덜 집착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그것도 같아요. 있는 거죠. 외동보다. 형제 있는 애들은 오히려 왜냐면 자기 절대적인 내 친구가 딱 있으니까 형제라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대상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좀 더 이걸 버리기가 쉽죠.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근데 이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부모가 사랑을 안 주면 애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 같은 대가족 시대에는 부모가 안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줄 수도 있고 네. 이모가 줄 수도 있고 그죠? 누가 줄 수도 있는데 이웃 아저씨가 줄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 이웃과 단절돼 사는 시대에는 부모가 사랑을 안 주면 애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도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못하죠. 근데 사실 이 욕망은 실현 불가능한 욕망이잖아요. 어른이 돼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관계랑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받는다고 받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비합리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어른스럽지 못한 애들이나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까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네. 근데 지금 사실 24번을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현재 가족도 네. 이걸 충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어릴 때도 네. 못했지만. 네. 그러면 앞으로는 해주겠습니까? 못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줄까요? 본인 스스로 하든가.
안 돼. 아 이거. 사회. 사회도 못해요. 사회도 누가 일방적으로 단호하시네. 이렇게 아이처럼 뭐 아이가 바라는 식의 그런 사랑을 누가 어떻게 줄 그쵸, 수가 그쵸, 있어요. 그쵸. 사회가. 포기해야 되는 거군요. 포기가 그러니까 성숙한 동기를 갖게끔 이건 포기해야 돼요. 너무 이게 힘들어서 이게 치료의 거의 90%예요.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하면 포기가 되는데요? 뭐 기본적인 도식을 얘기하면 애도가 충분해야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애도. 동정, 애도. 슬퍼하는 거. 나의 어린 시절을 애도하는 거죠. 너무너무 안 됐구나. 내가 힘들게 살았구나. 사랑도 못 받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 충분히 슬퍼하고 또 꺼내놓고 다루고 뭐 이러면서 충분히 그 감정이 해소가 됐을 때 이제 나중에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만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애도가 깊어지면 우울감으로 빠질 위험성은 없나요? 제대로 되면 우울감으로 안 빠져요. 애도가 안 돼서 빠지지. 애도를 제대로 하는 방법. 내가 자꾸 하고 싶나 봐. 예를 들어 세월호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이 애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진상규명이 네,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이유를 몰라서 애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상을 원하잖아요. 이유를 이것도 어때요? 이유를 모르면 애도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분석?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린 시절에 이 동기를 버리지 못하고 애도를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이건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걸 검토하면서 그 시절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상을 다 알고 나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랑받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데서도 알 수 있냐면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사랑받았던 기억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네. 읽어드릴까요? 네네. 사람들이 나를 걱정했을 때, 네. 공무원 시험 망하고 잠수 탔다가 친구가 울먹이면서 네가 죽은 줄 알았다고 말할 때나 언니가 나를 걱정할 때 4학년 때까지 매번 똑같은 악몽을 꾸었는데 그때 한번 엄마 품에 안겨서 토닥토닥 받았을 때, 네. 이렇게. 자, 이게 사실 사랑받았던 기억은 맞긴 맞는데 본질은 사랑받기였던 거죠, 다. 네. 그죠? 사랑을 주고받았던 거라든가 아니면 아주 좋은 의미에서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기억 이런 것보다는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이렇게 관심 보여준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너무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랑이나 관심을 보였을 때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아서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랑받기에 굉장히 이제 이분이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4학년 때까지 똑같은 악몽을 꿨는데 그 내용이 똑같잖아요. 네.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건데 이게 4학년 때 꿀 꿈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이분 표현으로는 4학년 때 키가 160이 넘었대요. 그래서 엄마보다 더 컸대요. 근데도 토닥토닥. 왜냐하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어릴 때. 사랑받기가.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계속 그 꿈을 꿨던 거죠. 사랑받기. 근데 이 꿈을 이제 더 이상 안 꾼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그 욕망이 사라진 건 아니고 계속 남아서 지금 이분의 삶을 좀 흔들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돼요. 사랑을 받기, 포기해야 되는데. 네. 네, 좀 그리고 제가 아까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목이 잠기고 코가 잠기고 막 이러더니 지금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있죠.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참을만해요. 참으로 하다니. 농담입니다. 들을만합니다.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화이팅! 그다음에 이분이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살아온 방식 자체가 네. 눈치 보기라고 네, 맞아요, 봐야 맞아요. 돼요. 눈치 장점에도 보기. 썼어요. 눈치가 빠름. 아, 장점에. 네, 눈치가 빠름. 네. 눈치 보기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도 뭐 알아서 일하는 똘똘하게. 근데 대체로는 그렇게 했지만 또 그만뒀어요. 그쵸, 네. 그렇죠? 다 그만뒀어요 직장을. 자, 이분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7번에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답답했다. 감정 표현이나 호불호 따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고 웃어줬다. 집안 사정도 답답하고 표정도 무표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맞춰주면서 살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웃으면서. 의뢰 입장. 예,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장점이 뭐야 웃기기 잘한다? 눈치가 빠름, 남들을 웃기고 싶음. 어. 낙관적 이렇게 또 그러니까 써주시네요. 어릴 때 살아왔던 방식이 자기 장점이에요, 그죠? 네, 네.
눈치가 빠르고 남들을 웃기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결국 눈치 보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네. 사실 눈치 보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네.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분이 한번 어떤 기업, 그러니까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는 데 취업을 했다가 네, 맞아요. 실망하고 그만뒀죠. 네. 그 다음에 또 노동부에서 뭐 진행하는 취업 패키지. 취업 패키지에 참가해서 취업 캠프도 했죠? 여기서도 사실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네, 네, 잘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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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그만뒀죠, 이것도. 네, 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도대체 그만둘까, 도대체. 이런 걸 이제 나름 가서 잘했으면서도 그만두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뭐 하나 보이는 건 상담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친절하게 막 신경 써주니까 부담스러워서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아니겠죠? 상담 선생님이 정말로 그렇게 친절하게 했으면 네. 좋은 사람이고 친절하게 해줬다면 네. 이분이 왜 그걸 싫어했냐 하면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그 네, 순간이, 어색해서 이상하다고 느낀 거 자꾸. 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받으면 막상 당황한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주변 평가도 너무 좋으니까 그거 자체도 괜히 네, 부담스럽고.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와, 너무 불안해지는 슬프다. 거죠. 네. 그래서 그랬을 수 있고 아니면 가짜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건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진짜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뭐 잘해줬는데 이분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제 3자의 입장? 입장에서. 네, 그거. 언니가 읽어주실래요? 언니랑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제 3자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내 인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인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남한테 맞춰주지 말고. 눈치 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항상 남한테 맞추면 살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네. 이게 좀 굳어져 있는 상태. 이 패턴이. 네. 자, 그래서 현재 이분이 이제 이 눈치 보기 인생 이런 거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자기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게 원인이 돼요. 계속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것은 남들한테 이렇게 맞춰주면서 산다는 거고 본인이 없었고. 예, 뭔가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거든요. 이제 남들한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가면, 남들이 원하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모르게 되죠.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체가 잘 확립이 안 되고 흔들리게 되죠. 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거짓과 위선을 되게 혐오하거든요. 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냐면 광고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 있었어. 그죠? 네. 그 대학교 때 광고를 전공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맞습니다. 광고 맞습니다. 관련 일에 네네. 관심이. 학교 다닐 때는 광고 관련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광고라는 것이 어쨌거나 거짓을 하고 사람을 홀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에 모든 게 싫어졌어요. 이거 네, 맞죠? 맞아요. 네. 광고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이라서. 그렇죠. 네. 어쨌든 과장까지는 아니지만 상품 자체를 좋게 과장하는 표현하는 게- 거죠. 거짓말이죠. 자기 검열했죠.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죠. 근데 저는 광고가 거의 없던 시절에 살다가 광고를 막 하던 시절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광고 처음 봤을 때 진짜 상당히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이나 유명인이 나와서 이 세탁기 정말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막 올라오는 게 뭐가 저 사람 저거 안 써봤을 건데 분명히 자기가 써보고 저 얘기해. 저 신제품인데 언제 썼어 저거. 안 쓰고 저런 얘기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줬다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자기가 안 써본 거를.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광고 트라우마. 트라우마까지 느끼셨어요? 네. 광고에 나온 사람마다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돈 받으면 그런 거짓말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보편화됐잖아요. 그런 인식이 네. 이제 워낙 돈이면 다 된다는 게 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의심들을 안 하는데 옛날엔 저 같은 인간도 있었다는 것이고 이분도 뭐 어쨌든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거짓 광고. 그리고 또 이분이 거짓과 위선을 싫어했던 경험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 취업했을 때 경험이잖아요. 네. 그것도 잠깐 얘기해 볼까요?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곳이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곳인데 나라 돈이나 빼먹으려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원은 대표 포함 3명이었는데 실질적 업무는 저 혼자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뭐 상사는 다 남자라서 회식을 해도 여자 끼고 술 먹는 곳이나 얘기하고 그리고 기본 다 보수 숙골이었다고 그 상사들이 이렇게 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거짓 위선자들하고는 네네네네. 같이 일 못하겠다 해서 또 때려치셨죠. 네. 사회적 기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 참 박원순 씨가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이제 가게라든가. 재단. 이게 되게 그 첫 취지는 좋았죠. 좋은 변화를 사회에 좋은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네. 위해서 네. 행동하는 기업이라고. 네. 그래서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원래 그래요. 날파리들이 있어요 항상. 파리들이 끌어요. 어디나. 이 사회적 기업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여기에 재정 지원을 해주니까 사회적 기업 간판을 달고 돈을 정부 돈 빼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네. 제가 아는 분한테도 그런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장애인을 일부러 고용해서 착취하면서 대박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 돈 받아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사회적 기업이 다 나쁜 건 당연히 아니죠. 좋은 기업들이 네, 있겠죠. 네, 근데 일부 이런 이제 엉터리, 날파리들. 예, 날파리들들이 껴 있다는 것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런 데 들어간 거죠. 네. 명색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걸어놓고 안에서 수골 같은 놈들이 앉아서 이제 거짓과 위선. 예, 거짓과 위선을 부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되게 자.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과도하다는 거죠. 아. 이 싫어함이. 계속 이렇게 예시를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네, 선생님이. 네.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도 그래도 같이 공존할 수는 있는데 그냥 아니, 공존하든 모든 걸 아니면 차단하는 싸우든 건가요? 싸우든. 싸우든 아니면 그 안에서 그냥 사회도 그렇게 가식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버텨내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회 전체를 자기랑 단절을 시켜버리니까. 그럼 이제 나와버리잖아요. 이분은 도망치잖아요. 회사를 그만둬요. 버티는 힘이 없는 건가요? 그럼 그 사이 안에서? 없는 것도 있고 증오가 너무 센 것도 있죠. 그 못 보는. 적당하게 그래. 너 문제 있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 어쩔 수 있나 뭐 이제 그리고 저 고쳐야지. 네, 내가 네, 다니면서 네.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보통 사회인들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네 밑에서 네 돈이나 쭉쭉 뽑아먹으려다 이런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직장인 또. 아니 제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상한 놈들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또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네. 내가 광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그런 거짓 광고가 아닌 좋은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학문을 할 때 거짓 학문을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러면 다 그런 놈들이 많으니까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난 제대로 된 걸 한번 해봐야지.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보다는 이제 싫어. 너무 싫어. 그냥 나와버리네.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거짓과 위선을 싫어할까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가? 아버지도 좀 그런 유의 인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런 걸 풍기는. 어머니도 또 네, 약간 좀 그런 스타일. 이상적인. 네. 너희들을 위해 산다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위선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증오가 여기 들어가 있겠고요. 당연히 부모가 위선과 거짓을 부리는 거에 대한 증오가 들어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거짓과 위선의 인생 아닌가요? 남들 앞에서 다 맞춰주고. 맞춰주고 네. 가면 쓰고 살았던. 네, 맞네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형. 자기 자신도 거짓과 혐오, 그 위선을 부리는 인간이었다. 진심으로 내 인생을 산 적 없다. 내 표현을 한 적도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가식적이야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혐오가 크면 그런 사람은 견딜 수가 없죠. 그러네요. 자기 혐오에 기반한 증오가 가장 강력해요. 그리고 제가 들었기로도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 남한테 비칠 때 그 사람이 싫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강력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증오는 그렇게까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도덕적인데 이명박을 봤어요. 밉죠. 근데 걔 보면 막 토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제가. 얼굴에 TV에 이명박 본다고 막 제가 토하고 그러진 않아요. 박근혜는 왜 그런 걸까요, 선생님? 토 안 해요, 박근혜도 지금. 토까지는 안 해요. 토까지는 안 해요. 치면 뱉을 수 있어. 근데 토까지는 안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명박 같은 인간이에요. 그걸 가리고 있어요. 위장하고 있어요. 그 이명박이 나오면 토해요. 내 내면 속에 나를 보니까 너무 끔찍하거든요. 무서운 거죠. 자기의
내면에 있는 악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명박 너무 밉죠.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 톱으로 썰고 싶고 막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좀 과격한, 지나치게 과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반대파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들끓어오르는 증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과대한 증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자기 혐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혐오에 기반한 증오가 제일 강력하고 무섭다는 거죠. 잔인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자기 인생을 그냥 눈치 보기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온 분이었다면 이런 거짓과 위선을 봤을 때 느끼는 증오감이 좀 덜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증오하긴 하되.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 더 이제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이 이런 이제 상황이 왔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의 회피했다는 거죠. 네. 1번에 봐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별 생각이 없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렇죠. 그다음에 14번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벌써 잊은 것 같다. 지금 머릿속에는 없다. 이미 회피했죠. 네. 그다음에 27번 27번이요.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인생을 관망만 하는 것이다. 네, 들어가지 않고 이것도 회피하는 네, 사람의 네, 스타일이고 네. 43번도 때때로 두려운 생각에 내가 휩싸일 때 회피한다. 이건 정확하네요. 네, 반복적으로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는 방식이 회피. 회피. 아마 어릴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피가 오래되면 속으로 사가요,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도망자 있죠. 도망자는 결국 심리적으로 붕괴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책에서 어떤 데 쓴 것 같은데 스파르타쿠스 아시죠? 네.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네요. 네. 싸움 잘하거든요. 네. 그럼 스파르타쿠스가 그 당시에 그 검투사들하고 같이 봉기를 일으켰잖아요, 처음에. 네. 그러면 봉기를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 싸움 잘하잖아요. 네. 그럼 그 실력이면 어디 뚫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근데 과연 스파르타쿠스가 그렇게 동료들을 데리고 검투사의 왕국을 세웠어요. 조그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신적으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망하겠죠. 피폐해서. 정신이 붕괴돼요. 전투력도 상실될 것 같아요. 전투력도 상실하고 붕괴돼요, 정신적으로. 왜 그래요? 도망자 아닙니까? 그쵸. 네네네.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혼자 도망쳐서 여기서 나 혼자 여기 숨어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왕국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쵸.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까 도망자의 심리는 점점 갈수록 피폐해져요. 즉, 이 잘못된 것에 맞서 싸워서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도망쳤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혐오, 자기 패배, 자괴감, 무력감 뭐 이런 거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자기 혐오로 빠지고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이 결국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도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미국 영화를 봤는데 이게 그지 같은 삼류 영화입니다. 그 뻔한 거 있잖아요. 그 도둑놈들 나와서 한탕 털라고 막 이렇게 서로 수닥질하는 거. 네네네네. 근데 주인공이 감옥에서 지금 바로 나왔어요. 근데 옛 동료들이 한탕 털자고 또 꼬시는 거예요. 큰 판 하나 있다. 와서 같이 하자. 얘가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명대사가 나와 여기서. 나는 이제 안 하고서 멀리 가서 어떻게 그냥 살겠다. 네. 그랬더니 친구 도망은 자유가 아니야. 딱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이런 그지 같은 영화 이런 좋은 대사가 도망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네. 스파르타쿠스가 도망을 쳤다면 그는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그는 도망자지. 영원한 도망자. 그러네요. 영원한 도망자예요. 자유인이 되려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들과 같이 봉기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 봉기가 로마를 흔든 거죠. 참 그걸 미국에서 또 이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스파르타쿠스를. 도망은 자유가 아니야. 괜찮다. 근데 진짜 그래서 회피하듯이 가는 여행도 행복하지가 않은 않다고 거죠. 하잖아요. 네. 맞아. 회피성 유학을 진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요새 막 회피의 끝은 결국 파멸이다. 정신적 파멸이에요. 정신적 파멸이다. 도망이에요. 잠깐 회피했다가 에너지를 회복해서 와서 싸워야 돼요. 그러려고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잠깐 갔다 오는 거 말고 자꾸 도망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쵸. 아까 새정치 보세요. 조금 거세대는데 계속 거세돼가지고 이제 생식을 못 하잖아요. 4시. 4시가 됐잖아요.
아, 나 이 멘트 왜 이렇게 좋아? 한번 새정치 내시연합으로 바꿔. 한 번 그렇게 도망치기 시작하면 딴 길이 없어요. 네. 영원히 도망치는 수밖에. 도망칠 곳도 없겠죠, 이때. 그러니까 어. 자기 안으로 빠지는 거죠. 도망치는데 습성화돼가지고 이제 끝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 타락은.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심한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분 얘기를 하다가 새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네,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어릴 때 이런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이런 게 했는데 그게 시간이 이제 오래돼서 나이가 이제 한 30 정도 되니까 자기한테 너무 많은 정신적 피폐함을 준 거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의 인생이라도 어쨌든 좀 바뀌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과제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은 사랑받기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쉽게 얘기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해내는 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른이니까 네. 어른다운 건강한 동기를, 건강한 인생 목표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사실 인생에서 이분은 현재와 같은 삶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랑받기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도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 어때요, 결국? 안 되죠. 끝없는 좌절만 올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그죠? 네, 네. 끝없는 좌절 속에서 항상 우울하고, 항상 화가 나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목표를 붙잡고 있는 한 건강한 삶은 이제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자기 치유에 대한 노력을 해서 애도하고. 충분히 애도하고 포기하고 건강한 목표를 좀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치유와 더불어서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세계관도 필요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트라우마 한국 사회라든가 앞에 부분은 이분이 광고 홍보를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자기가 진짜 읽은 거 제가 쓴 거죠. 읽은 거 아니고. 진짜 쓰고 좋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광고. 내가 읽지도 않았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돈 받고 한다는 것은 참 나쁜 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치유를 위해서는 뭐 누구에게나 같은 책이 좋겠지만 이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또 그 다음에 한국 사회는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는 트라우마 한국 사회하고 싸우는 심리학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책이야. 정말 신기해. 깜짝아. 웃겨.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책 있으면 딴 거 추천해 주세요. 이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짱입니다. 네, 아니 뭐 일단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또 딴 책을 찾아보시고. 네. 네, 어쨌든 이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행복을 모르면서 항상 행복을 원하는데 막상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 인간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 중 하나 아닐까요? 다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돈도 행복도 나도 아니고. 모르겠어. 책을 오늘 받으셨죠. 저기 다 써 있어요. 네. 저 오늘 책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안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본인이 찾아야 이제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지식들이 결합이 돼야 내 삶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제 눈치 보기를 끝내고 내 삶을 시작해 보겠다 하는, 이제 리셋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네, 맞아요. 스스로. 그랬죠.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죠, 리셋이. 리셋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회피하는 인생 패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출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시도가 자기 상처에서 회피하지 않는 거, 자기 상처를 회피하지 않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회피만 해왔으니까 도망치고. 이제 하나라도 도망치지 않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회피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는 회피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거짓과 위선이 있을 때 회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맞서 싸울 수 있겠죠. 이분한테 그런 잠재력은 제가 볼 땐 있다고 생각돼요. 기본 좀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싫어하면 그런 용기는 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되게 네, 뭐 말하시는 어쨌든 게 투쟁적. 새누리당을 좋아하시진 않으니까 다행히. 근데 제가 그 잠재력은 본인도 이렇게 썼는데요. 두 경험이 나도 모르는 나를 본 것 같아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에 취업했을 때
정말 일을 잘했다는 거죠. 네네네. 자기가 봐도 스스로 남들도 평가해 주지만 내가 봐도 또 요 취업 패키지 노동부 취업 패키지 갔을 때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엄청 밝고 똘똘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분이 왜 그만뒀냐면 이게 다 눈치 보기라고 생각해서 그만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도 결국 위선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싫어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이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살아나겠죠. 살아나서 뭐 사회생활을 할 때든 대인관계를 맺을 때든 이런 좋은 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도 장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새삼 자기를 긍정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집에 많이 계신데 집에만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집에만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좀 있으면 좋고 그리고 뭐 모임 같은 거 좋은 데 있으면 나가서 그런 것도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야 됩니다. 현실에서. 그래야 이제 인생에서도 지탱점이 생기는 거죠. 사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말과 비슷해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말과 또 조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겠다. 그리고 첫 출발은 바로 자기 문제 해결해서 회피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네, 선생님이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분의 좀 어려움을 분석해 주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사랑받기를 포기하라라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꼭 하셔야 될 과제라는 좀 생각이 뭐 들고 본인과 세상을 좀 이해하고 좀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자신이 좀 행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분에게 응원의 한마디 혹시 해주고 싶으시면? 저는 요즘 계속해서 천천히 자기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가끔씩 아는 그 언니랑 그 충만이 언니, 장충만 언니랑 같이 제이 언니요. 네, 어제 본명 소개되겠죠? 제이 언니랑 같이 어제 이제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언니 막 이런 고민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혜야 너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너만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너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너의 자기 분석이 어떻게 보면 너의 자기 비하로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니까 천천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는 것조차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다 비슷한 말이네요. 하셨으면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의 한마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좀 응원하고 또 시간이 되시면 직접 한번 또 나와셔가지고 저희 정모를 곧 꾸릴 예정이니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상처에 대해 보다듬어줄 수 있는 자리로 저희가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뭐 가뭄에 뭐죠? 콩나듯이 사문연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은요. cchungnami@gmail.com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에서 보내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근데 사연자가 직접 안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어떻게 좀 신청곡이 좀 있나요? 저 신청곡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요즘 벚꽃 엔딩이 봄이 한창 와가지고 벚꽃 엔딩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벚꽃 엔딩을 따라잡을 이문세의 봄바람인가? 맞죠? 봄바람 노래 맞을걸요? 이문세 신곡이 있어요. 그래요? 이문세 씨가 아직도 노래를 해요? 네! 우와. 봄바람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승우야 이 노래 있겠지? 아무튼 이문세 봄바람 노래. 없으면 만들어내야죠. 벚꽃 저희는 그래요. 네. 벚꽃 엔딩보다는 봄바람이죠. 네, 벚꽃 그쵸? 좀비 같아요. 그거 너무 나와요 노래. 맞아. 이문세 노래 너무 좋아서 요즘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문세의 벚꽃 좀비래. 봄바람이요. 자, 이문세의 봄바람을 들으면서 5회 2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저의 지람 노트도 있습니다. 빼먹지 말아주세요. 안녕. 잠이 들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이제껏 잘해오던 것도 충분히 있을 텐데 이 모든 게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
이 어둠 속에서 나도 같이 소멸될 것 같을 때. 그런데 아무도 이런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너무 무섭고 눈물이 나 눈을 꼭 감고 졸음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여기 그대로 존재했고 이런 잠깐의 무서운 순간이 나의 직면이었으며 또 하나의 성장이었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 사각사각 지랍노트.